해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2월 24일 월요일 뉴스바입니다. 신문들은 내일로 다가온 박근혜 정부 1년을 평가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1년,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늘 아침 뉴스바가 마련한 뉴스 메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스바는 박근혜 정부 1년이 아니라 민주당을 평가해볼까 합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제1야당 민주당이 싫다고 합니다. 10명 중 8명은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제 역할을 못한다고 여깁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번 6.4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사실상 소멸의 길에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들려옵니다. 지방선거를 정확히 100일 앞둔 오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인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와 함께 민주당과 지방선거를 둘러싼 여론의 향배 관측해 보겠습니다. 이 정권을 놔뒀다가는 민중의 생존권이 파탄날 지경이라는 위기감과 절박감이 넓게 퍼지고 있다. 네, 대학생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 25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해 대중적인 파업투쟁을 성사시켜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학생 총파업 기획단장인 이화여대 4학년 정나희 씨와 오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월요일 요일별 코너 특종의 진술 시간에는 이른바 어뷰징 기사의 실태를 미디어스 김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들으시고 김용민 PD와 함께 조간신문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회원인 MBC 해직기자 이용마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은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국가기관이 대대적으로 개입해 국민의 권리를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정부는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종북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국민과의 약속은 실종되고 공공부문 민영화가 국민의 동의 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살 청년 참여연대는 다시 신발끈을 묶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나라, 권력이 국민에게 복종하는 나라, 특권층만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에 회원이 되어 함께 뛰어주세요.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번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네, 쉬는 주말에도 뉴스에서 눈을 떼지 않는 분입니다. 김용민 PD와 함께 조간신문 브리핑 받아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올림픽이 끝나서 또 우리가 직면한 정치 사회 문제로 눈을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자, 오늘 한겨레 일면 톱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4대강 사업과 아랍의 길로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났죠. 예. 부채 10조 남짓 됩니다. 자, 이 부채가요, 결국 국민들이 해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조 단위가 넘어가면 감이 안 옵니다. 네. 많은지 적은지. 0이 몇 개인지도 잘 판단이 안 되고요. 예. 이 4대강 빚을 어떻게 그러면은 해결하느냐? 서민의 수도 요금을 올려서 막겠다는 겁니다. 짐작은 했지만 이제 드디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예. 한국수자원공사가 기획재정부에는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계획을 민주당 박수현 의원실이 입수를 했는데요. 한국수자원공사는 자구 노력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의 노력만으로 단기간에 이렇게 10조 원 남짓의 부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최소 수준의 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 이 방안을 이행 계획에 담았다는 겁니다. 예. 세금으로 마련한 국가재정 또는 국민이 부담하는 수도 요금을 제외하고는 현재로서는 수자원공사는 답을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수자원공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지요. 할 필요가 없고 해서도 안 될 4대강 사업을 강력하게 밀어붙였고요. 그 국고에서 이제 들어가는 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국에는 그 10조 남짓한 돈을 결국 수자원공사에게 또 안겼던 거 아닙니까? 이명박 정권이요. 이명박 정권 탓입니다. 이거 수자원공사에게 탓을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뭐 수자원공사가 투자 조정을 통해서만 부채 8,943억을 줄이겠다는 계획인데요. 뭐 이래가지고 10조에 뭐 근접도 못합니다. 자산 매각, 경영 합리화 다 해봐도 4년 동안 1,500억 정도밖에는 못 줄인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최대한 노력해도 1조 조금 넘는다는 겁니다. 예. 뭐 이 10조에는 뭐 범접을 못하는 겁니다. 결국 수도요금 올려가지고 이 4대강 빚 갚겠다는 겁니다. 이명박 씨한테 이거 책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시민단체가, 환경단체가 누차 그야말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막았던 일인데 기어코 이 일을 버려놓고 결국 뒷감당을 서민들 보고 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명박 씨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일입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벌였던 여러 가지 파행들, 이걸 보면은 이건 뭐 4대강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됐다고도 말할 수 없고요. 이 파행으로 인해서 이 불거진 범법들, 예. 이런 것들을 고리로 해가지고 이명박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 같습니다. 예. 국정조사도 하기로 했는데 정치권 별다른 움직임이 아직까지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동아일보 12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유우성 씨,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기소된 유우성 씨. 유우성 씨를 신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40대 탈북 여성인데요. 예.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간첩은 확실하다. 그런데 유우성 씨가 북한과 중국의 국경을 넘어갔는지 왜 거기에 집착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은 유우성 씨의 아버지가 어느 날 아들이 회령시 보위부 일을 하고 있다. 조만간 가족들도 아들처럼 탈북자로 위장해서 남한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함께 가지 않겠느냐라고 제의를 해서 자신이 그러겠다라고 답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유우성 씨를 신고한 40대 탈북 여성의 말입니다. 예. 자, 이 결국 이제 동아일보는 이 신고자 말만 듣고 이렇게 기사화를 한 셈인데요. 자, 결국 이 이야기는 지금 출입경 기록이 조작됐느니 조작되지 않았느니 하는 공방은 무의미하다. 본질은 유우성 씨가 간첩이다. 라는 점인데요. 근데 동아일보 기사는 신고자의 일방적 진술이죠. 일방적 진술. 예. 이것만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유우성 씨 아버지, 여동생과 네. 북한 함경북도에서 2010년 5개월 남짓 동거했던 A씨. 네. 여자가요? 예. 예, 가족 단위인데 왜 동거를 했을까요? 예. 일단 이와 관련한 변호사 측 입장은 이 신고한 40대 탈북 여성의 말은 신빙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 양쪽 모두 동일하게 같은 비중으로 다뤄줘야 할 텐데 말이죠. 이 신고자를
기사에서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동아일보는 2013년 1월 22일자 일면에서 탈북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현직 서울시 공무원이 간첩 혐의로 구속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유우성 씨 사건을 최초 보도한 신문인데요. 예. 당시 동아일보는 이면 기사에서 신상 노출 탈북자가 협박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하면서 말하자면은 유우성 씨가 탈북자 명단을 북에 넘겨준 이런 혐의가 상당히 심각하다라면서 거의 유우성 씨의 혐의를 사실로 본 듯한 그런 기사를 전개했습니다. 자, 문제는 동아일보가 중국 대사관이 중국 공문서가 위조됐다라는 입장을 밝힌 이후 이와 관련해서는 소극적이고 또 물타기성 보도로 사내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동아일보가 최근에 내놓은 그 사설을 보면은 검찰과 변호인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지 아직은 알 수 없다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는데요. 그런데 오늘자를 보더라도 검찰이 재판부에 내놓은 증거가 신빙성이 없음이 점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이제 와서는 이와 관련해서 이 검찰의 이런 증거 능력에 상당한 회의가 있다라고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은 유우성 씨가 간첩 맞다라는 신고자의 발언을 크게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여간 그 출입경 기록 그 증거에 얽매지 말고 우리 말을 믿어라. 유우성 간첩 맞다. 이런 메시지로 들립니다. 그런데 예. 동아일보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한겨레 이 구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국정원 직원이 지금 영사로 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양반이 지금 이번 중국 공문서 취득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일부는 개인 문서다 이렇게 외교부가 밝히기도 했는데 말이죠. 예. 자, 이 국정원 직원인 영사가 결국 중국 문서를 위조한 것, 여기에 개입한 의혹이 더욱 짙어졌다고 한겨레는 단언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위조라고 밝힌 문건 모두 이 국정원 직원인 이인철 영사가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자, 관련해서 한국일보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1면에 기사가 있는데요. 검찰이 예. 국정원에서 넘겨받은 그래서 재판부에 제출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의혹을 받고 있는 유우성 씨의 중국, 북한 출입경 기록이 유우성 씨의 여권 기록과도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는 겁니다. 이미 중국 정부가 검찰 측 기록을 모두 위조라고 확인한 가운데 조작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이제 검찰이 제출한 그런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을 보게 되면은 그동안 이렇게 돼 있었죠. 입. 그러니까 입이 계속 입만 있는 거예요. 예.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이 전산 오류다. 나와야 들어갈 텐데. 예. 전산 오류다. 이게 바로 중국 측이 밝힌 것이고 또 변호인이 내놓은 자료이기도 합니다. 이게 진본이란 거죠. 자, 그런데 국정원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걸 보면은 출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구가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게 바로 위조된 거라는 겁니다. 하나 입 부분을 출로 바꿨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유우성 씨가 북한 들어갔다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건을 맞추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출입 이렇게 돼 있는 검찰 자료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이거 위조된 것이다 라고 단언을 했고요. 유우성 씨의 여권을 보니까 중국 주장이 뒷받침되는 그런 내용으로 여권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검찰의 증거는 위조가 맞다. 유우성 씨의 여권과 대조를 해보니 이렇다는 겁니다. 사실 둘을 비교한다면 여권 기록을 더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권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이 결국 증거는 조작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조작을 누가 했는지 이 부분은 좀 더 짚어봐야 될 텐데 국정원 직원인 그런 영사 이인철 영사 이 사람 소행은 아닌지 점점 사람들은 의심을 갖게 됩니다. 개인적인 일탈 아니겠습니까? 개인적 일탈이 될 가능성도 대단히 높습니다. 자,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으로 숨진 황유미 씨를 다룬 영화 또 하나의 약속 정말 큰 흥행 상태입니다. 그게 상영관이 없어가지고 참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는데 말이죠. 자, 이런 가운데 삼성이 진실을 왜곡한 작품이라고 비판하고 단체 관람 열풍도 80년대나
있던 일이라고 비하하는 반응을 내놔서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한겨레 예. 14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그 블로그가 있습니다. 삼성 투모로우라는 그런 블로그인데 이 첫 화면에 반도체 등 이 부품, 반도체 부품 같은 이런 분야의 그 홍보팀 부장인 김모 씨의 글이 이렇게 큰 제목으로 달렸습니다. 보니까 영화는 기획, 제작, 상영에 이르기까지 여러 홍보 수단을 동원해서 홍보를 펼쳤다. 허구의 이야기를 사실처럼 포장했다. 영화 속 가공된 장면들이 사실인 것처럼 인터넷에 유포됐다. 근거 없는 상영관 축소 의혹과 관련한 외압설이 퍼졌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은 직원과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화는 영화에 머물러야 한다. 예술의 포장을 더 씌워서 일방적으로 상대를 매도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일은 정당하지 않다라고 적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관람 열풍, 단체 관람 열풍을 80년대나 있었던 그런 행태다. 영화가 단순한 영화가 아니라 투쟁 수단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가 의문을 갖게 된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황유미 씨의 아버지인 황상기 씨는 영화에 나온 내용보다 실제는 더 심했다. 삼성은 눈꼽만큼도 유미를 도와주려 한 적이 없다. 유미가 아파서 다 죽어갈 때 삼성은 협박하기 바빴지 우리 가족의 아픔을 걱정하거나 공감해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반올림 측의 이종란 노무사가 또 이 영화에서 또 하나의 캐릭터로 등장을 했는데요. 예. 이종란 노무사는 반올림이 7년 동안 직업병 규명을 위해 싸우면서 삼성 노동자들의 많은 죽음을 받고 피해자 제보를 수없이 받아왔는데 그걸 부인하다니 말이 안 나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김 부장, 이 양반 황유미 씨가 일했던 그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그 황유미 씨가 일한 기간만큼 일을 해놓고 이런 글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뭐 자기가 체험해보지도 않고 넘겨들은 이야기를 갖고 이렇게 한 사람의 죽음을 매도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이런 글을 올려가지고 삼성이 도움을 받겠습니까? 빈축만사지요. 이거 회사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 회사 행위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승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자, 오늘 국민일보가 주목됐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말이죠. 어제 일요일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예. 조용기 목사가 최근에 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교회 돈 130억 손에 입혔다는 거 아닙니까? 아들을 위해서. 조용기 목사 일가가 교회를 그야말로 엄청나게 손해를 입힌 그런 셈이죠. 예. 자, 그렇다면은 손해를 입은 교회 쪽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런 내용입니다. 이영훈 목사가 당회원과 함께 성도들에게 드리는 글, 이걸 발표를 했는데요. 성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잘못을 왜 자기가 했나요? 왜 자기가 사과를 해요?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어갑니다. 이번 사건의 범인이죠. 유죄 판결을 받은 조용기 목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언급을 했느냐. 영적인 스승이요 지도자이신 조용기 원로 목사님을 잘 모시지 못해 성도님들과 목사님께 죄송한 마음 금할 수가 없다. 앞으로 목사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도록 더욱 성심성의를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그러면서 조용기 원로 목사의 건강과 사역을 위한 기도도 요청했다고 하는군요. 예. 조용기 목사가 매주 일요일 나탄시, 그러니까 주일 4부 예배 설교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네, 어제도 했고요. 예. 앞으로도 계속 맡기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조용기 목사의 어제 설교 내용 잠시 후 뉴스의 재구성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 이 조용기 목사하고 조희준 씨 고발한 장로들은 네. 새로운 범죄 혐의에 대해서 추가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군요. 예, 그때도 영적인 스승이요 지도자로 모실지도 상당히 주목되네요. 예. 네. 자, 박근혜 대통령 1년이 다 돼갑니다. 취임한 지. 자, 그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국정 운영을 약속하면서 낙하산 인사, 회전문 인사 이거 없애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인사 분권화까지 언급했습니다. 자, 지난 1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과연 어떤 인사를 했을까? 공공기관장 4명 가운데 3명이 낙하산 회전문 인사였다고 합니다. 아니 없애겠다고 해놓고는 4명 가운데 3명이
낙하산 회전문이었던 겁니다. 전문성을 중시한다 해놓고는 구설수에 오른 조전혁 같은 이런 정치인들이 속속 입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핵주먹 김성회 씨가 그 자리도 참 따뜻한 남방공사 사장이 가고 말이죠. 자, 낙선 보훈 인사도 적지 않았고요. 행정관료 출신들이 대거 진출하고 또 다른 전관 이유가 발생하고 인사 불공정성이 더욱 심화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가 이 박근혜 대통령 공약집 이름이 세상을 바꾸는 약속이었거든요. 예. 이걸 어떻게 패러디를 했느냐. 세상을 바꾸는 약속이 아니라 약속을 바꾸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이죠. 오늘 그 경향신문 사면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 임명한 공공기관장 현황이 상세히 나와 있는데 과거에 이 양반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또 적어 놓았습니다. 따져봤더니 공공기관장 4명 가운데 3명은 낙하산 회전문 인사였다. 이런 예. 얘기입니다. 비율로 따져보면 75%나 해당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한겨레 12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한미 합동군사훈련 반대 등을 주장해온 시민단체와 또 활동가들을 북한에 동조했다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기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나왔느냐. 무죄로 선고됐다는 겁니다. 북한의 주장과 같다는 구실을 내세워서 시민단체의 공개활동을 무리하게 국가보안법으로 올가매려 했다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평통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죠. 예. 여기에 오해란 사무처장이 그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그간 참석한 집회나 인터뷰, 기고에서 우리나라 체제를 파괴 변혁하려는 것에 관한 선동적이고 과격한 표현이 있었다. 이게 검찰의 기소 내용이었는데요. 법원은 그렇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한미 합동군사훈련 반대, 방위비 분담금 문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동안 평통사가 쭉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 이건 역시도 이 북한의 주장과 같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의 이적 동조죄다. 이렇게 검찰은 봤던 모양인데요. 자, 근데 지금 방위비 분담금 문제만 보더라도 이게 어마어마한 불평등, 불공정, 그런 협약 아닙니까? 예.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것도 북한이 같은 입장을 취한다고 이것 때문에 이적 행위를 했다? 이런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이런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건 것입니다. 오늘 한겨레 12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한겨레 12면에 또 이런 기사가 있네요. 바람은 점점 더 세지는데 또 폭설도 증가하고 있는데 말이죠. 건축물의 풍속 기준도 적설 하중 기준은 점점 완화돼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 대비한 기준, 기술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도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예. 오늘 오후 5시에 이 경기도 용인시 원산면에 있는 김미화 씨가 운영하는 카페 호미에서 국민TV 라디오 화요일 낮 4시 반에 방송될 나는 꼽살이다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까지 카페 호미 포토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은 그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예. 예, 여기에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말씀까지 오늘 덧붙이겠습니다. 네, 김용민 PD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막간 퀴즈입니다. 네, 문대승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입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당한 사람만이 복당하고 싶은 사람의 속마음을 잘 아는 모양입니다. 그야말로 동병상련으로 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수해골프 파문으로 제명되었다가 친박 면허증으로 화려하게 돌아온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 2번 최연희 전 의원, 3번 김형태 전 의원, 4번 최연의 코레일 사장. 정답을 아는 분은 답과 함께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2분을 추첨해 음반을 선물로 드립니다.
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주말에 있었던 국제 뉴스 그리고 한반도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황준호 PD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의회가 대통령을 바꿔버렸죠? 예,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에 전격 도피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정치 권력이 기존 과거 야권이 주도하는 의회에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예. 수도 키예프를 떠나서 자기의 정치적 지지 기반인 동부 지역으로 도피한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일요일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의회가 신임 의장한테 이제 대통령 권한을 맡겼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의회는 일요일 회의에서 전날 토요일 날 의장으로 새로 뽑힌 투르치노프한테 대통령 권한까지 주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투르치노프 의장은 오는 5월 25일 대통령 선거에서 새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대통령 권한 대행을 겸임하게 됐습니다. 예. 또 의회는 이번 주 초 야권 정당들을 중심으로 구야권이 되겠죠. 이제 일주일 만에 구야권이 됐는데 구야권 정당을 중심으로 한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새 총리도 선출할 예정입니다. 총리 후보로는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최대 정족으로 감옥에 수감됐다가 토요일에 전격적으로 석방된 율리아 티모셴코 전 총리 이런 사람을 비롯해서 3명이 거론되고 있는데 일단 티모셴코는 자기는 총리를 할 생각이 지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의회의 권한이 좀 막강한 것 같습니다. 예. 특별히 관심이 가는 게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의 행방인데요. 어떻습니까? 검찰총장 전권 대표가 의회에 나와서 야누코비치 대통령 그리고 전직 검찰총장, 국세청장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는 작전을 지금 벌이고 있다고 밝혔는데 아직까지 대통령을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전 검찰총장하고 국세청장은 동부의 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하다가 국경수비대한테 체포됐었습니다. 그런데 무장 경호원들이 공항 안으로 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그리고 야누코비치 대통령도 동부 지역의 국경수비대원들한테 뇌물을 주고 출국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모처로 도망쳤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자기를 경호하는 군인들하고 같이 동부 지역의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국제사회의 입장이 좀 러시아 그리고 다른 나라들하고 좀 갈릴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우크라이나한테 가장 중요한 나라는 러시아인데요. 푸틴 대통령이 메르켈 독일 총리하고 어제 전화통화를 해서 우크라이나의 영토적 통합성이 유지돼야 된다라는 데 견해를 같이 했다고 독일 정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도 방송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분열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가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심각한 실수가 될 거라고 경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서방 국가인 미국과 독일 그리고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후원 국가라고 하는 러시아 이런 세 나라가 공히 국가 분열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친러시아 성향의 동부 지역과 또 새로 권력을 잡은 서부 지역 이 양자가 충돌해서 각자 독립정부를 세우는 그런 사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어떤 나라인지 좀 궁금한데요. 소개해 주시죠. 예, 핵발전소 폭파 사고로 유명한 체르노빌이 있는 나라인데요. 러시아 세력과 서유럽 세력이 부딪히는 그런 경계선에 있는 나라라서 옛날부터 양쪽의 각축전이 벌어져 왔습니다. 경제력이나 전체적인 나라의 위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보다 꽤 떨어지는 나라지만 어쨌든 양대 세력이 맞붙는 경계선에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경계 이런 식으로 유사한 점이 꽤 있습니다. 예. 구소련에 속해 있다가 90년대 초반 소련 해체 후에 친러시아계 성향의 동부 지역이 15년 정도 정권을 잡았었는데 2004년에 대선 부정 시비로 소위 오렌지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서 당시에도 야누코비치가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친서방 성향의 세력이 정권을 잡았다가 2010년에 다시 야누코비치한테 대통령이 넘어갔습니다. 예, 대선 부정 시비가 단초가 됐었군요. 예. 결국 구 집권 세력이 복귀했다가 4년 만에 다시 쫓겨난 셈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지역 최강자인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세력이 소련 해체 후에 오랫동안 집권을 했다가 한 15년 조금 못 되는 기간 동안 집권했다가 2004년 선거 부정으로 6년간 야당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2010년에 권력을 잡았는데 그게 다시 국민적인 반대로 이번에 물러나게 됐습니다. 아시아의 경우는 한국은 유신 세력,
그리고 뭐 대만은 국민당 세력 이렇게 구집권 세력이 지금 현재 정권을 되찾은 상태인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나라가 만들어진 시점은 탈냉전 이후니까 한국 대만보다 한참 뒤지지만 어쨌든 20여 년 사이에 야권이 두 번째로 집권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의 동서 지역은 언어와 문화, 인종 이렇게 완전히 다른 지역이라서 야권이 정권을 잡아도 쉽지 않은 미래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달라이라마를 만나서 지금 중국이 발끈하고 있죠. 워싱턴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오후에 오바마 대통령하고 티벳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백악관에서 만났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외국 정상들하고 만나는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달라이라마를 만나면서 중국에 신경을 쓴다는 신호를 보내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워낙 미미한 제스처였기 때문에 중국을 달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중미 관계를 엄중히 훼손했다면서 연일 강도 높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서방 정상들이 달라이라마 만나면 중국이 행동으로 구체적인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에는 뭐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나올까요? 예,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프랑스하고 독일, 영국이 그런 과정을 한 번씩 다 겪었는데요. 정상들이 중국 인권 문제를 얘기하면서 달라이라마를 몇 년 전까지 만났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거기에다가 직접적인 경제 제재를 취하고 또 뭐 외교 관계도 끊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사실상 싹싹 빌면서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하는 일이 한 번씩은 다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서방 국가들이 얘기하는 인권이라는 게 이 힘있고 돈 있는 나라가 이제 된 중국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벌써 세 번째로 달라이라마를 만나게 됐는데요. 앞서 두 번은 중국이 말로만 비난을 하고 말았는데 오늘의 중국이 미국의 어떤 행동을 취할지 이것을 보면 중국과 미국의 힘겨루기 이런 양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중국의 대응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황준호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훈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네, 최근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의 현 주소가 얼마나 참담한지 좀 단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민주당을 싫어하거나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방선거 어느덧 10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기 선대위론과 함께 서둘러 당 간판도 바꿔야 된다 이런 목소리까지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이신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연결해서 여론조사 결과 그리고 민주당의 분위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지난주에 그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만은 결과가 좀 다소 의외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민주당에 대한 대중의 기대감, 신뢰도가 좀 밑바닥까지 떨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조사 결과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우선 정당 지지를 할 건지 말 건지 이것은 이제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민주당의 이미지 또 그리고 호감도 또 역할 수행 또 리더십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 부분들이 이제 다 부정적인 영향이 나왔습니다. 예, 정당 이미지 그다음에 역할 평가, 호감도, 리더십이 다 국민 대다수가 다 민주당의 현재 싫다, 또 이미지도 나쁘다, 역할도 잘 못하고 있다, 리더십도 엉망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온 것이죠. 예. 이 여론조사는 민주당의 요청에 의해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독자적으로 하신 건가요? 예, 독자적으로 한 겁니다. 예.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요, 지난 20일인가요? 예. 민주당 이은영 의원, 그리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공동으로 민주당의 혁신 방향과 과제라는 토론회를 개최하셔서 혹시 민주당의 요청이 있었던 게 아닌가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예. 특히 국민 10명 중에 8명이 민주당이 야당으로서의 제 역할을 못한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까지 왔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아무래도 그렇죠. 예, 특히 이번 조사는 더 좀
눈길이 가는 이유는 그간에 계속 민주당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확인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눈길이 가는 것이고요. 예. 우리가 뭐 이미 뭐 안철수 신당 지금 새정치연합의 등장 처음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 굉장히 대통령 선거 이제 후보로까지 부각이 되었던 그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다가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이 좀 새로운 면모를 보이지 못하니까 굉장히 이제 그 대안을 요구하는 요구가 큰 상황에 이제 직면하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민주당이 싫다고 응답한 분들, 지역과 계층, 연령, 또 이념을 막론하고 이제 두루두루 많았다. 이 점도 좀 주목이 되는데요.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민주당 보면은 전체적으로 전 지역 계층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싫다 이런 답변들이 나왔는데 특히나 이제 좀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전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싫다 이렇게 응답한 분들이 또 많은데 예. 이분들이 민주당으로서는 심각한 것이 이분들이 민주당의 핵심 타겟층입니다. 그러니까 호남 혹은 40대 또 그 고학력자 화이트 칼라 또 원적지가 전라도 쪽이고 또 진보층인 분들. 그러니까 민주당이 표를 얻으려면 호감을 높게 받아야만 되는 분들이 지금 민주당이 싫다 이렇게 답변하고 계신 거죠.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다. 민주당으로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 사실상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국민들의 이런 반응, 대체로 어떤 점을 민주당의 평가에서 이렇게 좀 혹독하게 돌아서게 됐는지, 좀 어떤 이유들을 들었는지가 궁금한데요. 예, 뚜렷한 정책 비전이 없다. 또 그다음에 이념적인 정체성이나 그 계파 간 갈등, 또 이제 당의 구심점이 될 주요 정치인, 리더십 부재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다 문제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정책 비전이 없다. 그리고 리더십의 부재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국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바라보는 민주당의 문제점은 뭐라고 꼽았습니까? 예, 그 중에서 역시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것은 이제 뚜렷한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예.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민주당의 최대 문제점이라고 이제 지적들을 국민들이 해주셨고요. 예. 네, 그게 거의 한 32% 정도 나왔는데요. 다른 이유들, 예를 들어 계파 간 갈등이나 구심점이 될 주요 정치인들이 없다. 이런 한 15% 정도들로 나왔거든요. 다른 이유들은. 그런 거에 비추어서 뚜렷한 정책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게 32%. 그러니까 거의 배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지적들을 하고 계십니다. 예. 김한길 대표가 얼마 전에 이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이른바 정치 혁신안을 내놓았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평가도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 정치 혁신안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았던 것은 아니고, 이게 진짜 민주당이 필요로 하는 혁신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의문이 있고, 혹은, 또 지금 당장 국민들이 원하는 혁신안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제 김한길 대표가, 주로 이제 역시 안철수 신당 새정치연합이 계속 주창해왔었던 어떤 새정치 혁신안, 즉 국회의원 특권 벌이기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국회의원 특권을 버려서 국회의원 삶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먹고 살기 힘든 내 삶을 지금 바꿔달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자꾸 혁신의 초점을 국회의원한테 맞춰놓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국민들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이제 김한길 대표의 혁신안이 그 취지나 또 그 의도는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민들이 원하는 우선순위가 아니다. 우선순위 설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점에서 이제 호응을 얻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상황의 선후 관계를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요. 민주당이 잘 못하니까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 같은 대안 세력이 나왔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그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이제 신당 새정치연합이 나오니까 민주당에게 이런 박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인과관계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지금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어떻게 선후관계가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뭐, 규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뭐,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이 결국 선후관계 이제 규명보다는 그, 나타나고 있는 현실, 실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새로운 세력을 이제 원하게 되는 것이고, 또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면 또 특히 그 새로운 세력이 비전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판단 속에서는 점차적으로 이제 그 기존 정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죠. 예. 현재도 보면은 아직 안철수 신당이 얼마만큼 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아직은 좀 지켜봐야 할 일이겠지만 역시 그 이제 구체적인 정치 세력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상황들이 민주당에게도 썩 좋지 않은 그 조사 결과를 나오게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앞서 김 교수님께서 국민들이 원하는 건 민생이다. 민주당이 관련해서 뚜렷한 정책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박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민주당이 그동안 그 강조했던 게 이제 민생과 함께 민주주의였습니다. 예. 특별히 이제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태나 뭐 서울시 탈북 간첩 사건, 증거조작 의혹, 이 문제도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사안들이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까? 예. 지금 뭐 이번 조사에서는 뭐 이제 그 민주당 조사인데 지금 뭐 민주당이 국가기관 대선 개입이나 이런 사건들에게 이제 뭐 열심히 했다 뭐 이런 부분들은 별로 영향을 못 미치는 걸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는 없었지만 사실 또 그 전에 우리가 한참이 지금 국정원 정치 개입 문제나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을 당시 또 이제 조사를 한 것들을 참고로 하면 현재 또 이제 영향을 별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 그때도 국민들이 보기에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현 정부가 문제를 잘 풀어가야 된다. 그리고 뭐 종북주의 시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잘못하고 있는 거다, 현재 정부가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국민들이. 예. 그런데 민주당이 국정원 개입 문제를 둘러싸고 막 전국이 혼란스러웠을 때 민주당이 잘하고 있느냐? 그럼 또 잘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하나는 국민들이 지금 그런 정치 개입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분명히 그 잘못된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면서도 예. 워낙 사회경제적인 삶의 질이 나쁘다 보니까 그 문제를 우선 좀 해결해달라는 요구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또 어떻게 보면은 국정원 정치 개입 문제를 뭐 잘 제대로 풀어가고 있는 거냐, 그냥 자꾸 어떤 전시성 액션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조금 신뢰가 안 좋다 보니까 민주당의 그 여론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걸로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특별히 국가기관 대선 개입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한 민주당의 대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다는 말씀이군요. 예. 뭐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지금의 여론 추이 이런 게 좀 6.4 지방선거까지 이어지고 그대로 좀 반영이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하여간 아직 100일이 남았다라고 하는 거는 뭐 그래도 시간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한 계기가 또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어쨌든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는 쉽지 않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뭐 조사 결과를 놓고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물론 이런 위기감까지 가져야 된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 교수님은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요번에 그 토론회에서 발제를 할 때 이제 3월의 길에 접어드나라고 하는 물음을 던졌는데요. 이제 그거는 당장 민주당이 또 이렇게 사라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아니고, 다만 이제 그 정당의 역사, 해외 정당의 역사를 좀 그렇게 보면, 예. 실제 이제 집권 경험도 있고 제1야당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어도 사라져간 정당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영국의 자유당이라든지 일본의 사회당 같은 정당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당들의 그 사례를 볼 때 민주당도 현재 이러한 상황들을 지금 극복하지 못하면
실제 그런 소멸해간 정당들의 뒤를 밟게 되지 않겠느냐,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위기라고 해가지고 그냥 뭐 어떤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 지난 20일에 있었던 토론회 관련 얘기를 좀 말씀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네,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볼만 따라다니다가 체력이 떨어져 패하는 동네 축구를 하고 있다. 예, 그러면서 지금 당 지도부로 6.4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문재인 의원을 간판으로 등판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했는데, 뭐 민주당 내부의 목소리지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지금 뭐 민주당 상황을 보면은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제 과연 지금 현재의 민주당의 그 상황에서 단순하게 지도부를 교체해가지고 뭐 지방선거를 잘 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보면 정책 비전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가장 많은 그 국민들이. 그래서 지도부 교체, 단순하게 지도부를 교체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어떤 정책 비전을 갖고 그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상징할 수 있는 리더십을 만들어내느냐, 그게 관건이다. 그래서 저는 지도부 교체라든지 조기 전당 그 대회의 실시, 이런 부분을 갖고 쟁점화해서 다시 또 민주당이 분란에 빠지게 되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근데 정책 비전이라는 게 곧 당 지도부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제시되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네네. 지도부 교체라 뭐 조기 전대 이런 거 없이 네네. 민주당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뭐 새로운 정책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뭐 현재 어쨌든 선거를 치르러 가려면 이제 선대위를 꾸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선대위원장이라든지 선대위 체제, 선거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정책 비전을 대표하는 지도부 인물을 좀 더 부각하고 지금 현재의 당 지도부와 함께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이제 문재인 의원을 거론을 했지만 문재인 의원께서도 정책 비전을 가지고 그런 선대위를 맡아서 또 국민들 앞에 선을 보이는 그런 방안도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뭐 조기 전당대회라든지 뭐 당장 지도부를 교체하는 이런 부분 말고도 방법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일단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대위의 어떤 변화 이런 걸로 국민들에게 좀 어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예. 그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에 대한 여론 분석도 좀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의 여론대로라면 지방선거에서 새정치연합이 민주당의 자리를 꿰찰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하시는지요? 우리 연구소에서 또 이제 저번에도 이제 그 조사를 한 2번 했는데요. 요 근간에는 안철수 신당도 좀 이렇게 좀 한풀 꺾어지는 듯한 양상, 지지도가 좀 빠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호남에서 아직도 조금 민주당을 위협한다. 특히 뭐 광주라든지 이런 몇 군데 지역을 중심으로 상당히 이제 가능성을 엿보이고 있기도 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은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새정치연합의 대표적인 어떤 그 많은 인물들이라든지 또 뭐 그 국회의원 특권을 넘어서는 어떤 뭐 사회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인 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직은 지금 뭔가 특별한 걸 내놓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론대로 가면 점차적으로 오히려 조금씩 떨어지면서 민주당 자리를 꿰찬다라기보다는 좀 민주당과 이렇게 비등하게 그러면서 제3당으로서 정도의 등장은 가능하겠다. 그 정도에 이제 머물지 않을까라고 하는 또 생각도 좀 신중하게 해봅니다. 예. 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결국 뭐 국민들의 관심 또 야권의 관심이 새정치연합 그리고 민주당과의
이제 선거연대, 그 성사 여부겠는데요. 그 시기와 방법의 문제다라고 보는 분들도 적잖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결국은 선거연대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하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여론의 흐름 바뀔 거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요번 그 연구소에서 한 조사에 보면은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이제 공감하십니까라고 우리가 이제 국민들에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부정적으로 답한 분들이 한 52% 정도 되시고요. 예. 좀 불가피하겠지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40%가 좀 넘습니다. 예, 제가 이걸 보면은 야권 후보 단일화 자체에 대한 그 야권 후보 단일화 하면 안 된다라고 국민들께서 보시고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나 새정치연합 모두가 어떤 공통으로 지향하고 추구하는 정책적 비전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호응을 얻으면서 가는 그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상당히 힘을 또 발휘할 것이기도 하고 또 국민들이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도 또 야권 후보 단일화를 포함한 여러 가지 형태의 야권 연대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지방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또 작용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야권은 어쨌든 연대를 해야 승리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우리가 고려하면 그 정책 비전을 매개로 해서 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야권 연대를 이루는 것이 아무래도 승리에 다가가는 승리에 다가가는 그런 방법이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결국은 야권 연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뭐 가야지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이시죠.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네, 민주당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그리고 지난 20일에 있었던 민주당의 혁신 방향과 과제라는 토론회 중심으로 오늘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회에 130억 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 1심 재판부는 조 목사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목사가 지난 2002년 아들 희준 씨 소유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보다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 131억여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세금 35억 원을 포탈한 것도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같은 범죄는 교회 최고 의사결정권 없이는 불가능한 만큼 조 목사의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자칫 감옥까지 갈 뻔했던 조용기 목사. 어제 주일 예배 설교 강단에 섰는데 무슨 말을 했을까? 저는 50년의 목회 생활을 해오는 중에 가장 어려운 고난을 겪었습니다. 시련을 겪고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만 마음에 많은 고통이 다가오고 내가 변명을 하고 싶고 사람이니까 대항하고 싶고 독수를 하고 싶고 여러 가지 착잡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저를 사람으로 만들고 주의 종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 배운 것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과 환난도 저에게 크게 좋게 만들어 줄 줄 믿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는 유체이탈 상태인가? 아니면 진정 반성하는 것일까? 어제 설교 계속 들어보시죠. 고난을 자기의 이외 타인의 탓으로 돌리고 항상 원망, 불평, 분노, 정죄가 따릅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네가 받아야 될 징계라고 하면은 회개하고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어진 사람은 자기를 뒤돌아보고 자기의 책임을 느끼고 회개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다 돌리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지 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는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이 내 때문에 다가오지 않았나 깊이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징계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발전을 할 수 있고 향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징계로서 어려움을 주실 때는 내게 큰 유익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잘못해서 당하면 징계를 내리시고 회개하도록 꾸짖는 것입니다. 변명을 하고 싸우고 원수를 갚고 하면 진주가 될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고난을 내가 받아들여서 참고 견디면 내 속에서 진주가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교회 돈 130억 손에 입힌 걸 조용기 목사가 반성하는 것 같은데 그런 조용기 목사가 말이죠. 항소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합성.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된 사람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언제든지 미루는 것입니다. (2014년 4월 1일) 거짓말같이 진짜 TV 뉴스가 시작된다. 뉴스 K. 진실을 흐리는 편파 논평, 담합과 관행을 부르는 출입기자 제도, 관료적 조직, 계층과 서열이란 기존 뉴스 제작 시스템 혁파. 뉴스의 새로운 역사를 쓸 뉴스 K. 2014년 4월 1일 국민TV 개국과 함께 찾아옵니다. 매일 밤 9시 진짜 뉴스를 기대해주세요. 신속한 뉴스, 정확한 분석, 또 하나의 공정 언론. 국민TV 뉴스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는 국민TV 라디오의 모든 콘텐츠를 읽고 들을 수 있습니다. 뉴스메이커의 생생한 발언을 담은 인터뷰 녹취, 기자들이 발로 뛰어 만든 현장 리포트, 날카로우면서도 깊이 있는 칼럼, 국민TV 뉴스의 특징입니다. 인터넷 이슈의 출발점, 국민TV 뉴스. 지금 접속하세요. 뉴스.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만듭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인터뷰 일정 조정 때문에 오늘 요일별 코너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특종이 판치는 언론 환경에서 진짜 특종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는 특종의 진수 시간입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포털에서 뉴스 보다 보면 비슷한 이런 소식들이 뭐 수십 건, 많게는 또 수백 건까지 쏟아지는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심지어는 뭐 같은 언론사에서 같은 내용을 제목만 살짝 바꿔서 이렇게 기사를 송고하기도 하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미디어스 김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이런 기사들을 이른바 어뷰징 기사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뉴스 어뷰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인터넷 상에서 이제 언론이 독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사안에 대해서 비슷비슷한 내용을 담은 기사들을 이제 표현을 조금씩 바꿔서 이제 속보식으로 다량 송고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클릭을 유도하는 일인데요. 뉴스 어뷰징은 이제 지난 2009년도에 뭐 네이버가 뉴스캐스트로 전환을 하면서 그 이전에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이제 굉장히 이제 언론사들에서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후 네이버가 이제 아예 뉴스 페이지를 뉴스 스탠드로 도입하는 등 뉴스 어뷰징 문제를 개선해 보려고 했는데 뭐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고요. 뭐 어뷰징 기사는 한마디로 이제 말하자면 독자를 낚는 기사다 이렇게 기자들도 얘기를 하고 뭐 그런 기사들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언론의 좀 속보 경쟁, 그게 좀 과열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기사들 보면 또 바이라인도 뭐 기자 이름이 있는 것보다는 온라인 뉴스팀, 아예 또 바이라인이 없는 그런 기사들도 많고요. 예. 말씀하셨듯이 좀 독자를 낚는 그런 기사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좀 행태들이 있을까요? 지난 19일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뉴스 어뷰징이 어떤 폐를 보여주는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연예인 성현아 씨가 이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성현아 씨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자마자 여러 이제 인터넷 언론들이 자기 표절형 기사를 양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언론사 지금 말씀하셨지만 모든 언론사들이 이제 이른바 뭐 스팟뉴스 팀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이제 외주를 준 그 이제 검색어 관련된 뉴스만 작성하는 팀을 외주를 줘서 운영을 하기도 하는데요. 외주를 줘서 운영까지 네, 합니까? 그러니까 그 일부 스포신문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연예인 성현아 씨가 이제 연예인 성매매 의혹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예. 이제 관련해서 조선일보의 인터넷판인 조선닷컴이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의 기사들을 무차별적으로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하루에 조선일보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갖고 제목만 바꿔서 70여 건을 기사를 쐈거든요, 포털에요. 성현아 씨, 예, 성현아 씨 그 건 관련해서만. 예. 그래서 이제 엄청난, 그러니까 뭐 그 전에도 뉴스 어부징들이 많이 발생을 했지만 전례를 좀 찾기 힘든 정도로 많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닷컴은 이제 그 스포조선 기사까지 포함해서 해당 일에 한 70여 건의 관련 기사를 썼고요. 예. 이 기사는 이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요겁니다. 성 씨가 5천만 원을 받고 한 남성과 3차례 성매매를 했다라는 주장을 검찰이 기소를 한 것이고, 성현아 씨는 그 억울하다는 입장이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재판에 나섰다라는 정도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예. 재판 내용도 비공개였고 사실 뭐 당일날 성현아 씨의 사진이 찍히거나 이러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이 됐는데, 이제 간략한 한 2줄 정도의 그 내용을 갖고 엄청난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뭐 성현아 성매매 당시 나이 보니 몇 살 충격, 뭐 이혼과 재혼 성매매를 모두 한 해에 충격, 결혼에 아들도 있어 충격, 시기 보니 재혼 직전 충격, 뭐 남편 알까 충격, 뭐 이런 제목들을 달고 엄청난 기사가 이제 쏟아지면서 관련한 또 기사의 사진은 그 성 씨가 출연했던 영화의 스틸컷이라든지 아니면 뭐 누드화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굉장히 자극적인 형태로 해서 이제 기사가 송고가 된 거고요. 사실은 아무런 관련성은 없는데 마치 연상하게 하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재판과 관련된 팩트와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정황적 추측이라든지 추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그 2줄짜리 팩트를 갖고 기사를 70개를 만들려면 예. 어떤 내용들을 써야겠는가 이런 걸 상상해 보시면 아마 당일 상황을 좀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70개를 써야 된다는 그 상황이 일단 이해가 안 되고요. 네. 예. 그 2줄 가지고 네, 그렇죠. 기자들도 참 고민이겠다. 네. 머리가 아프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자들이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이유, 결국은 해당 사이트에 페이지비 올리려는 그런 목적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속보 경쟁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그 사회적으로 주요한 쟁점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속보 경쟁이 지금 주요하게 펼쳐지고 있다라기보다는 예. 알아도 그만이고 몰라도 그만이고 혹은 몰라야 되는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인터넷상에서 어떤 검색어가 뜨면 가장 먼저 그 기사를 송고하고 그래서 검색에 노출이 되게 하고 그다음에 그 검색어에 포함된 낱말이나 단어가 기사에 최대한 많이 들어가게 만들고 제목에 들어가게 만들고 이런 형태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현아 씨 건 같은 거, 그러니까 대부분의 연예 뉴스, 예를 들면 이 이전에도 이승기 씨랑 유나 씨가 사귄다 이런 그 특종이 난 이후에 이승기 누구인가 이런 거가 엄청나게 또 쓰여지고 이런 패턴들이거든요. 지금 예, 과거반은 되짚어 보니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네티즌들이나 뉴스를 읽는 사람들이 뉴스의 패턴을 갖고 패러디하고 조롱하는 수준까지 와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예. 독자를 낚는 것 외에 이런 어뷰징 기사들, 많은 또 폐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성현아 씨의 사례를 얘기를 했지만, 이게 일정하게 이제 자기 표절 속보 경쟁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다른 매체가 쓴 내용을 그대로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로 옮겨서 붙이지만, 어쨌든 또 한 줄이 더 추가는 돼야 될 것 같고, 기사를 쓰는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이제 이게 남들도 다 쓰는데 뭔가 좀 강력한 얘기가 표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거에 악순환에 빠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인권 침해나 사생활 침해가 문제의식 없이 기사에 투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성현아 씨 관련된도 보면 과거 누드화보를 찍었다거나 어떤 이제 19금 영화에 출연했다거나 이런 건 사실 이제 재판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부각을 해서 마치 그러한 이제 그 행동을 했던 것이 이번 재판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다는 상상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게끔 유도를 하는 거. 이건 전형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사실관계와는 상관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이 재판 보도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고 피해자 인권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고려돼야 할 요소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엄청난 보도가 쏟아지는 것 자체가 이거를 확정적으로 이제 일키워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현아 씨가 유무죄를 다투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성현아 씨 입장에서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재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날 하루에 쏟아진 기사의 양과 기사의 톤과 기사의 내용들을 보면 성현아 씨는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여론 재판이 이미 끝나버린 것 같은 뭐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것 자체가 그 해당 당사자에게는 엄청난 인권 침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억울함 그리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여론 재판으로 유죄를 사실상 확정해버리는 그런 네, 문제점이 그렇죠. 있군요. 예. 뭐 정도가 심해지다 보니까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해당 사건뿐만 아니라 과거의 뭐 사건을 마치 오늘에 벌어졌던 것처럼 그렇게 네. 올리기도 한다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예. 엄청난 좀 총극이었었는데요. 이거 역시 조선일보의 사례입니다. 2014년 1월 27일 오후에 스포츠뉴스 타임라인에 엉뚱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제 추성훈 벨포트의 TKO 패 3연패로 UFC 퇴출이기 은퇴할까? 뭐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3년 전 경기 소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3년 후에 오늘의 뉴스인 양 발행이 된 셈이죠. 근데 이게 왜 발행이 됐느냐? 하면 이제 당시 상황은 추성훈 씨가 최근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하면서 아내인 야노시호가 둘째를 낳자라고 하자 내년 경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좀 이렇게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고 그것과 맞물려서 격투 스포츠 전문 매체인 엠파이트에서 당시 3년 전 경기의 반칙 여부를 연맹에 재조명할 수 있다. 뭐 예.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추성훈 씨가 이제 검색어 순위 상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추성훈 씨가 검색어 순위 상위에 오르자 과거 경기 기사를 그냥 재탕해서 쏴버린 거예요. 근데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이름이 없었고, 당시 첫 번째 기사는 스포츠에서 이제 발행을 했었었는데, 예. 두 번째 발행한 기사는 연예로 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기자의 바이라인을 지우고, 이게 원래 스포츠 카테고리에 있던 기사를 다시 연예 기사인 것처럼 발행을 했다라는 거죠. 이건 결국 이제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예. 기사를 송고한 쪽에. 근데 더 웃긴 건 이 기사가 나가고 나서 6분 있다가 소위 말하는 이제 베껴쓰기라고 하죠. 기자들의 은어로는 우라카이라고 하는데 이 우라카이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3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거를 뭐 스포츠 한국을 비롯해서 몇몇 스포츠 매체들이 실제 뭐 바로 어제 경기가 있었던 것처럼 기사를 이렇게 시점이나 이런 걸 바꿔갖고 다시 이제 포털에 송고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인터넷 상에서 검색어 뉴스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던 하나의 총극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저쪽에서 보도하면 최소한 저거 보도해도 되는지 또 최근에 벌어진 일인지 사실관계라도 확인해 보면 좋을 텐데 뭐 그런 과정도 없이 야 이거 우리도 빨리 써야 되겠다. 네, 그렇죠. 오로지 그 생각뿐인 거군요. 네. 그러니까 연예 뉴스 시장에서 이제 인터넷 이런 속보가 되면서 뉴스 여부징이 대세화되면서 이제 뭐 그런 지금 말씀하신 기사 요건, 기사 작성 기본적인 요건들은 거의 뭐 이 시장에서는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뭐 분당 몇십 개의 기사가 쏟아지는 경우들이 흔히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관계에서 이거를 뭐 예를 들면 추성훈 씨한테 사실 확인을 해본다든지 뭐 이런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 이제 베껴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양산되고 있고 언론들이 이거에 저항을 해서 이런 관계를 사슬을 끊어내야 되는데 그렇다기보다는 당장에 이제 눈앞에 페이지 뷰를 쫓아다니는 뭐 이런 형편으로 전락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뭐 최소한의 기자로서의 뭐 양식이라든가 이런 건 좀 기대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러다 보니까 댓글도 기자 만나라는 뭐 이런 댓글도 좀 많이 있는 그렇죠, 것 같고요. 예. 이 어뷰징 뉴스 문제 어떻게 하면 좀 개선이 가능할까요? 예, 뭐 어뷰징은 남용, 오용, 학대, 욕설 뭐 이런 뜻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지금 상황은 인터넷 매체 환경에서 언론이 오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좀 문제의식, 의뢰 그러려니 뭐 그리고 흔한 말로 이제 기자들 이런 기사들을 쓰는 기자들을 기레기라고 부르는데 예. 인터넷 상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의뢰 그러려니 넘어갈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좀 사회적으로 총력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미디어 평론가 김낙호 씨가 한겨레의 이 문제에 대해서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예.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금 포털 환경에서 네이버가 한 70% 정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 유통에 네이버가 어쨌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형 어떤 뭐 100만 부 이상을 발행하는 큰 대형 일간지든 아니면 소형 매체든 일관되게 즉각적이고 일정 기간 서비스 정지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뷰징 기사를 하는 기준을 만들고 어뷰징으로 그다음 그걸 넘으면 네이버의 뉴스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면 사실 자정이 가능해지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되면 네이버가 두려워하는 거는 이제 언론사들이 보복성 기사를 쏟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해 뉴스엔드 체제에서 언론사들의 페이지 뷰가 엄청 떨어졌을 때 조중동을 유시로 한 거의 모든 매체들이 네이버를 거의 한 달 넘게 공격을 했거든요. 포털에 대해서 뭐 법적으로 규제해야 된다든가 뭐 그런 기사를 쓰긴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네이버의 뭐 사주를 공격하기도 하고 뭐 전혀
전혀 하여튼 네이버를 흔듭니다. 자기네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어쨌든 네이버가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이 뉴스 검색이나 뉴스 유통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사실 지금 현재 인터넷 상에서 네이버의 위상과 사회적 역할을 감안했을 때 이 부분은 정상화되기 어렵다. 이래서 이런 차원의 판단에서 좀 강력한 차원에서 네이버라든지 다음에 이 뉴스 어뷰징을 규제하고 그다음에 뉴스 어뷰징 하는 매체들을 정지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사실 현장에서 기사 쓰는 기자들도 뭐 내가 과연 이런 기사 써가지고 기자, 언론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 한번 심각하게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무엇보다도 그 기사의 당사자인 예를 들면 뭐 최근에 성현아 씨라든가 그 피해 정말 뭐 말로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또 문제 제기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네, 오늘 어뷰징 기사의 폐해 그리고 개선책에 대해서 미디어스의 김한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권력에 종속되거나 사장을 권력이 내려보내는 언론은 절대로 민주화될 수 없고 중요한 게 광고 아닙니까? 경영 때문에. 네. 대자본의 눈치를 보면은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독립이 어려운데 네. 이 국민TV가 미디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네. 정말 십시일반으로 네. 권력이나 대자본에 의존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 언론이 아니라 어느 날에는 주류 언론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의 말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동아투위 선배들의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조합원이 돼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이 정권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민중의 생존권이 파탄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는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그래서 오는 25일 내일입니다.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직접 참여해서 사회 각계가 한데 모이는 대중파업을 이끌어보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대학생 총파업 기획단장인 이화여대 4학년생입니다. 정나희 씨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나희 씨 나와 계시죠? 네. 예. 일단 궁금한 게요. 대학생 총파업 어떤 단체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대학생 총파업을 제안하게 된 계기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대학생 총파업은 이제 박근혜 정권 퇴진 그리고 민영화 저지 두 가지 중심 내용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단체고 예. 작년 이제 6월달 관권 부정선거부터 안녕들 하십니까까지 사실 그 어느 때보다 그 우리 사회나 그 정권에 대한 어떤 저항운동의 흐름이 대학사회에서 활발하게 형성돼 있던 시기였어요. 예. 그래서 이 흐름을 놓치거나 끊지 말고 그 민주노총과 함께 그 2월 25일 파업을 대학사회 안에서도 좀 알려내고 실천으로 만들어보자 그런 기획으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예.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대학생들이겠죠? 그리고 네네.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특별히 네. 지금 이제 새 학기 시작 얼마 앞두고 있는데 네. 그 새내기들의 참여가 늘고 있다는데 뭐 네.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1월 한 셋째 주 정도에 제안을 해서 그 다양한 대학의 학생들이 참여하게 됐고 지금 한 50여 명 정도가 함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난주부터 그 새내기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유인물이랑 같이 그 2.25 파업에 새내기들도 같이 나가자 그런 유인물을 이제 입학식이나 세터 이런 데서 그 하루에 한 대학씩 정해서 돌리기 시작했는데 그 선전전에 그 선전물을 보고 자기도 참가하겠다고 연락 온 새내기들도 여러 명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작년에 이제 교학사 문제라든가 고등학교에서 불었던 안녕들 하십니까의 열풍 이런 걸로 고등학생들의 어떤 사회 참여나 정치적인 관심 그런 것들도 굉장히 컸던 상황이고 그런 결과로 이제 새내기들의 관심도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2월 11일이었던가요? 그 전국 학생행진 안녕들 하십니까? 여기랑 함께 이제 총파업 지지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는데 네.
이 대학생 총파업에 다른 학생 단체들도 좀 결합을 합니까? 네, 이 대학생 총파업이 뭐 학생 단체들의 연합체 이런 건 애초에 아니라서 예. 그러니까 그 참가하는 개인들 중에 기존 학생 단체에 속해 있는 학생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 단체는 개별 학생들의 활동 연합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라서 예. 어떤 단체 자체가 이 안에 들어와 있고 이런 구조는 아닌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참여 의사가 있는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뭐 연락을 네네. 하거나 네. 신청을 하면 되겠군요. 네네. 예. 정부 입장은 2월 25일 총파업, 이거 불법 파업이다, 이렇게 규정하고요. 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입장 밝혔습니다. 그리고 뭐, 사회 일각에서도 이거 정치 파업 아니냐, 이런 거부감을 좀 나타내기도 하는데, 대학생 총파업에서는 이번 총파업의 의미,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파업은 정치 파업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동자들의 뭐 지금 임단협 시기도 아닌 거고 어쨌든 박근혜 정권 퇴진과 민영화 저지라는 기조를 갖고 노동자들이 사실 이제 정치 사안에 대한 파업을 하는 건데 예. 이 노동자들이 실제로 가장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정치를 할 수 있는 행위가 파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파업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자기의 의제를 전 사회적인 의제로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의제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어쨌든 한 집단이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사안을 현실화시켜내는 건데 그거를 이제 단순히 이제 의회에서의 정치나 그 다음에 뭐 청원운동, 입법운동 이런 걸로 한정시킨 정치가 아니라 실제로 노동자들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자신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파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어쨌든 작년 철도 파업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에서 이제 노동자들이 파업의 어떤 영향력이나 파업하면 우리가 지금 정권에게 당하고 있는 많은 것들,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의 반노동적, 반민중적 정책 이런 것들을 같이 물리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특별히 2월 25일로 정한 건 그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 여기에 맞춘 건가요? 네네.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 대학생들이 총파업에 동참한다고 해서 뭐 직업이나 뭐 일을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파업에서 대학생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파업이라는 거는 노동을 멈추는 거기 때문에 사실 노동자들이 가장 주체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민주노총에서도 이거를 이제 국민파업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주부나 학생, 뭐 상인 이런 사람들도 뭐 노동자들처럼 파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 노동자들의 파업이 전 사회적으로 지지받고 그리고 전 사회의 여러 계층과 집단에서 함께할 때 그 파업의 파급력이나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 같은 경우도 올해 등록금이 다 전국 사립대학에서 0에서 1% 사실 거의 동결되다시피 인하가 되고 이제 정부의 대학 구조 조정안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가열차게 몰아치고 있는데 대학생들의 이런 교육의 문제 이런 것도 단순히 동떨어져서 대학생들만의 뭐 반값 등록금 투쟁, 대학생들만의 무슨 투쟁 이런 걸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정권에 저항하는 투쟁들과 함께 했을 때 대학생들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학생들은 관심을 갖는 게 총파업에 참여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군요. 네. 예. 내일이 박근혜 정부 출범 1주년입니다. 보시기에 대학생으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박근혜 정부 1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이제 박근혜 정권이 뭐 그 선거 때 사실 이제 정권의 어떤 반민중적 어떤 본질이나 그런 것들은 사실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제 당시에는 이제 공약으로라도 대학생 반값 등록금이나 그다음에 복지 공약이나 그리고 이제 뭐 경제민주화 그런 사실 중도주의적인 정책들이 여러 개 있긴 했었는데 사실 1년 만에 모든 공약들이 파기가 된 거죠. 반값 등록금부터 뭐 쌍용차 국정조사 그다음에 기초연금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파기가 되고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건데 사실은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선거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내세웠던 게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라는 건데 실제로 본인이 1년 만에 본인이 약속을 전부 다 파기했다라는 걸 증명했던 대통령이고 공무원 그 노조 탄압부터 정교조 법외 노조와 민주노총 침탈까지 실제로 노동자들과 전쟁을 하는 대통령 그리고 학생들도
단과 등록금 공약 파기부터 전국 대학 구조조정안, 그리고 거리에 나오는 대학생들 무차별 연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항하는 학생들과의 전면전.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실제로 이 사회에서 생각이 다르다, 이 사회에서 정권에서 추진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억압, 이런 일괄적인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반노동적이고 반민주적인 그런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별히 이제 뭐 지난해 말 그 철도 파업 당시에 네. 안녕들 하십니까? 이 대자보를 통해서 사회 문제에 대한 대학가의 관심을 좀 환기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비하면 그 대학가의 우리 사회 문제나 정치 문제에 대한 관심이 좀 덜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네. 우리 총학생회 회장을 지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대학생들에게 우리 사회나 정치 문제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대학생들이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어떤 그 취업의 문제나 그다음에 대학사회 안에서의 경쟁,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공동체 생활을 하거나 그 공동체를 통한 어떤 공동의 경험을 느끼거나 그러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인 게 사실이에요. 예. 근데 이제 실제로 대학생들이 이제 대학에서 살아가면서도, 그러니까 물론 행동적으로 집단적으로 나서고 있지는 않지만 개별적인 고민은 정말 많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이 개별적인 고민들이 사회적으로 분출됐던 게 작년 안녕들 하십니까 열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평소에도 아무 생각 없이 정치에 아무 관심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자기 삶과 직결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알려고 하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모아낼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대학에서 너무 많이 없어져 버린 거죠. 예. 어쨌든 대학생들도 실제로 사회에 나가면서부터 비정규직 문제나 사실 뭐 임용고시 여러 고시에 대한 문제나 그런 바로 이제 직결적으로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고민, 그리고 이제 사회 문제에 대한 어떤 자기 안에서의 모순, 그런 것들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건데, 예. 어쨌든 대학생들도 사회로 나가는 관문이고 사회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인 거잖아요. 예. 그런 만큼 이제 지속적인 관심, 네. 예, 네네, 예, 이런 게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이군요. 예, 뭐 대학생으로서 총파업에 참여하는 어려운 결정하셨는데요. 뭐 좋은 의미 갖는 그런 총파업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대학생 총파업 기획단장인 이화여대 학생입니다. 정나희 씨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 뭐 아시겠지만 1번 홍문정 새누리당 사무총장입니다. 오늘 뉴스바가 준비한 메뉴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김용민, 김효진, 박성재 PD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